밤새 궁궐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소문이 돌면 다음 날 아침 반드시 시체가 나왔습니다. 침실에 불려 들어간 젊은 남성들은 새벽이 되면 예외 없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죠. 기침 한 번 잘못했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는 형벌을 받고 머리카락 한 올 빠졌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 나가는 곳이 바로 서태후의 궁전이었습니다. 친아들마저 매독으로 썩어 들어가는 걸 방치하면서도 권력만은 절대 놓지 않았던 그 여인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가난한 관리의 딸로 태어나 47년 동안 청나라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던 서태후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1835년 북경의 한 누추한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말단 관리였고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죠. 어린 시절 서태후는 권력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매일같이 체감해야 했습니다. 똑같이 관직에 있어도 힘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신은 낡은 옷을 기워 입어야 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이 지방 저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뉘며 권력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궁궐에 들어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문을 익히고 자수와 악기를 배우며 미래를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17세가 되던 해 수려한 외모를 무기로 한풍제의 선발 과정을 통과하며 궁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건 고작 6급 후궁이라는 가장 낮은 지위였고 황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나날이 계속됐죠. 수천 명의 궁녀들 사이에서 황제의 눈에 띄지 못하면 평생 찬밥 신세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게 궁궐의 법칙이었습니다. 낮은 등급의 후궁으로 시작한 그녀는 한 가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황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궁궐 구석에서 늙어 죽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치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을 드나드는 황관들에게 은밀히 뇌물을 건네기 시작했죠. 황제가 언제 어느 궁을 지나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정원을 산책하는지 동선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우연인 것처럼 황제의 눈에 띄는 장소에 자신을 배치했죠. 하지만 동선 파악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려면 무엇보다 외모가 압도적이어야 했거든요. 서태후의 미용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계란 흰자로 얼굴을 씻고 진주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죠. 피부에 좋다는 소리만 들으면 뭐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산모 2명을 궁궐로 불러들여 매일 신선한 모유를 공급받아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괴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그녀에게 미모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풍제가 정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고 그 순간 서태후는 준비해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황제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걸 느낀 순간 그녀는 권력의 사다리에 첫 발을 내딛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서태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린 거죠. 황제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국정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조세 정책은 저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냐며 조언을 건넸죠. 하지만 이건 궁궐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후궁이 감히 천자의 정사에 입을 댄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월권이었거든요. 한풍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엽게 봐주던 황제도 점점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결국 어느 날 황제는 그녀를 교활하고 위험한 여자라고 단정 지으며 냉랭하게 돌아섰습니다. 밤새 공들여 쌓아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황제의 발길이 끊기자 궁녀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허리 숙여 인사하던 이들이 오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시기에 입궁했던 동태후가 단 4개월 만에 황후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한 명은 청나라 최고의 여인이 되었고 한 명은 황제에게 버림받은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서태후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노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았던 가창력을 이용해 다시 한번 황제의 마음을 돌릴 계획을 세웠죠. 서태후는 황제가 음악을 즐긴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랫소리야말로 다시 황제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판단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궁중 연회가 열리던 날 그녀는 의도적으로 황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갔고 한풍제의 발걸음이 멈췄죠. 황제는 다시 그녀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국정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제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1856년 서태후에게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름은 동치제였죠. 황위를 이어받을 적통 후계자를 출산했다는 건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미래를 보장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을귀비로 승격시켰습니다. 황후 다음가는 지위였죠. 찬밥 신세에서 단숨에 권력의 핵심부로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이 터지면서 청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고 전쟁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한풍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죠. 1861년 황제는 고작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겨우 6살이었던 동치제가 황위에 올랐죠. 어린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사를 처리해야 했고 서태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선언하며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중심부를 손에 쥐게 됐죠. 하지만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건 서태후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풍제가 임종 전에 지명한 8명의 보필 대신들이 문제였죠. 이들은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권력을 쥐려고 했던 겁니다. 서태후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판단했죠. 1861년 신유정변이라 불리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을 반대하던 8명의 대신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숙청했죠. 어떤 이는 참수당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궁궐 복도를 지나며 서태후는 확신했습니다. 권력이란 이런 식으로 지켜내는 거라고요. 이제 청나라의 실권은 완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동치제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수렴청정을 끝내고 황제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할 시점이었죠. 하지만 서태후는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가며 계속 정사에 개입했죠. 더 큰 문제는 동치제가 어머니인 서태후보다 온화한 성품의 동태후를 더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태후의 질투심이 폭발했죠. 아들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황후 간택 과정에서 서태후가 추천한 후보를 동치제가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성을 황후로 선택했죠. 서태후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며느리에 대한 끔찍한 학대가 시작됐고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서태후는 며느리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황당한 핑계로 동치제가 황후의 침실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죠. 신혼부부를 강제로 갈라놓은 겁니다. 황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아내를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권력 앞에서 동치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다른 곳으로 향했죠. 동치제는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북경의 홍등가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탈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치제의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매독이었습니다. 당시 치료법이 없던 치명적인 성병이었습니다. 황제가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황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서태후는 냉정하게 판단했죠. 병명을 천연두로 조작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부스럼이 번져가는 걸 보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죠. 의원들은 황후를 불러 간호를 시켜야 한다고 간청했지만 서태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1875년 동치제는 고작 19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황후는 임신 중이었죠. 당연히 뱃속의 아이가 다음 황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며느리의 임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조카인 4살짜리 광서제를 황제로 지목해버렸죠. 수렴청정을 계속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친아들의 죽음마저 권력 유지의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수렴청정을 함께 이어가던 동태후가 1881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뇌진탕으로 인한 급사였죠. 하지만 궁궐 안팎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가 독을 탔다는 의혹이었죠. 결정적인 정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태후가 쓰러지기 직전 서태후가 보낸 떡을 먹었다는 목격담이 나온 겁니다. 평소 동태후는 서태후가 보낸 음식을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예외적으로 받아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체 부검 같은 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동태후의 죽음으로 서태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명실상부 서태후 1인의 독재 국가가 되었죠. 표면적으로 서태후는 이화원으로 물러나 여생을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칠애일 뿐이었죠. 실제로는 궁궐의 모든 일이 이화원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광서제가 아무리 황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서태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신하들은 먼저 이화원으로 달려가 서태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현직 황제의 재가보다 은퇴한 태후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청나라의 국가 기강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황제고 누가 신하인지 누가 결정권자인지조차 모호해진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리 없었죠. 1894년 청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었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서태후가 가장 신경 쓴 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환갑 잔치 준비였습니다. 1895년이면 그녀의 나이 60세,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국고는 전쟁 때문에 바닥났고 군비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서태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군 예산을 빼돌려 잔치 준비와 이화원 단장에 쏟아부었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군함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선택은 달랐죠. 그 결과 전선에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화약을 돈이 없어 포탄 안에 콩을 채워넣고 싸워야 했던 겁니다. 일본군의 최신 함포 앞에서 청나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1895년 청나라는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습니다. 전쟁 배상금에 더해 대만까지 일본에 넘겨줘야 했죠. 청나라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이 소식에 광서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황제로 있는 동안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다니 참을 수 없었죠. 젊은 황제는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해서 살려야 한다고요. 강유위, 양계초 같은 개혁파 지식인들과 손을 잡고 변법자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제 폐지, 신식 학교 설립, 군대 현대화 등 급진적인 개혁안을 쏟아냈죠. 하지만 서태후는 이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면 광서제의 입지가 강해지고 자신의 영향력은 줄어들 게 뻔했거든요. 1898년 변법자강 운동이 시작된 지 딱 100일 만에 서태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광서제를 궁궐 한 구석에 유폐시키고 개혁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죠.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자기 손으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서태후의 하루 식사 준비에는 수십 명의 요리사가 동원됐습니다. 한 끼 식탁에 오르는 음식 가짓수가 무려 128가지였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당시 평범한 농민 10,000명이 하루 먹을 식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태후는 유난히 고기를 좋아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기본이고 온갖 진귀한 야생 동물 고기까지 몇 끼 식탁에 올라왔죠. 그렇게 차려진 음식을 다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한 젓가락 대보고 치워졌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 싶으면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죠. 요리사는 공포에 떨며 다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음식만큼이나 황당한 건 옷이었습니다. 서태후의 옷장에는 3,000상자가 넘는 의복이 보관되어 있었죠. 문제는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는다는 그녀만의 원칙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딱 한 번 걸치고 창고에 처박아 버렸죠. 그 옷을 만드느라 수십 명의 장인이 몇 달씩 매달렸는데 말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태후는 탈모 증상을 겪기 시작했죠. 이게 그녀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었죠. 궁녀가 빗으로 머리를 빗기는데 만약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빠지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궁녀의 시체 옆에서 다음 궁녀가 떨리는 손으로 빗을 들어야 했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녀의 사생활이었습니다. 밤마다 젊고 잘생긴 남성들이 서태후의 침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살아서 나오지 못했죠. 비밀 유지를 위해 예외 없이 모두 살해됐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누군가 서태후의 침실에 불려갔구나 직감했죠. 1908년 서태후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름진 고기만 먹어대던 식습관의 대가가 찾아온 거죠. 심한 복통과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질이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죠. 궁중 의원들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죽음을 직감한 서태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요? 후계 구도를 정리하는 것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폐시켜 놓은 광서제를 없애라는 명령이었죠. 자신이 죽은 뒤 광서제가 살아남아 다시 권력을 잡는 상황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환관들이 광서제가 갇혀있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음식을 건넸죠. 광서제는 이미 10년 넘게 유폐 생활을 하며 건강이 최악인 상태였습니다.
독을 삼킨 지 몇 시간 만에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죠. 1908년 12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태후는 바로 다음 날인 12월 1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차이로 광서제를 앞세워 보낸 겁니다. 끝까지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하고 눈을 감은 거죠. 임종 직전 서태후는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고작 3살짜리 어린아이 푸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황제를 앉혀놓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인은 절대 정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47년 동안 나라를 쥐고 흔들며 온갖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황당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유언이었죠. 서태후가 죽고 청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뒤인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며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관리의 딸에서 청나라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간 서태후의 인생은 분명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남은 건 참혹한 폐허였죠. 친아들을 방치해 죽게 만들고 조카를 독살하고 나라 살릴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 손으로 짓밟았습니다. 환갑 잔치 하나 치르겠다고 국방 예산을 탕진해 나라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죠. 한 사람의 끝없는 권력욕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서태후의 삶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죽고 3년 만에 사라진 청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이죠.